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5강으로 들어와서 세계의 주요 대지형과 독특한 지형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자면 여러분들부터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게 세계의 기후하고 지형이 조금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도 세계의 주요 대지형이 따로 한 단원이었고요. 독특한 지형들이 따로 한 단원이었었어요. 주로 해안 지형하고 이제 하천 지형을 다루다가 하천 지형은 이제 공식적으로 빠졌고 해안 지형하고 그다음에 뭐 카르스트 지형 그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독특한 지형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세계의 주요 대지형은 말 그대로 큰 지형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형들. 그래서 세계 지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뭐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독특한 지형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세계 대지형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지형들은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데 바닷가에 쌓여 있는 모래, 사빈, 모래사장 굳이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뺄 수 없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칫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냐면요.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중요한 큰 지형들은 당연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 가볍게 선생님이 어지간하면 다 원리 같은 거 설명해 주지만 그런 거 조금 줄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지형들은 그냥 이런 게 있어 라고 넘어간 다음에 올해 이렇게 교육청 학력평가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루면 또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들만 채워나가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지형들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렇게 뭐 정말 대학에서 지리를 전공하듯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이 좀 많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자. 됐죠? 자, 구글 어스가 띄워져 있네요. 자, 수능 특강으로 가서 이번에는 뭐 어지간하면 수능 특강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구글 어스는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볼게요. 세계의 주요 대지형과 독특한 지형들, 대지형의 형성이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지형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해요. 근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지구 내부에 있는 뜨거운 핵 분열 때문에 지구 내부는 뜨겁잖아요. 그 열이 이제 지표면으로 올라와서 우주 공간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멘틀이 대류하고 그것 때문에 뭐 지각이 움직이고 그래서 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대륙과 대륙이 부딪힌다. 판과 판이 부딪힌다.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큰 지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내인적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내부에 원인이 있는 작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작용,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지형을 말하는데 큰 지형들을 만든다.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륙 운동, 대륙을 만든다. 뭐 지금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대륙이니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정말 넓은 범위에 걸쳐서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면서 커다란 대륙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산운동은 산맥이 창조된다, 만들어진다 그런 운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뭐 이렇게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융기할 수도 있지만 그 경계 부분은 우리가 지층 같은 게 쭈그러지면서 휘어지면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좀 좁지만 어쨌든 얘도 히말라야 산맥 같은 어마어마한 산맥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층이 휜다, 습곡, 그 다음에 힘을 받다 보면 지층이 끊어진다, 단층, 그쵸? 이런 것들이 조산 운동이고요. 그 다음 화산 활동에 의해서 제주도와 같은 큰 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아이슬란드와 같은 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세계에는 큰 화산 지형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포인트는 지구 내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또 지형을 만드는 거, 바꾸는 걸 봤더니 바닷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육지에 가서 내리고 그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침식, 운반, 퇴적, 그 다음에 기온이 바뀌면서 얼음이 얼고 물이 녹고 하면서 이렇게 바위를 쪼개고, 그 다음에 일교차가 큰 사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낮에는 바위가 커졌다가 밤에는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깨지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서 모래가 날려가지고 바위를 때리기도 하고, 빙하가 흐르면서 깎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니죠. 근데 근본을 좀 따져보면 결국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어떤 에너지를 순환시키면서, 주로 이제 물 같은 걸 순환시키면서 지형을 바꾼다. 태양은 지구 외부에 있으니까요, 외적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큰 지형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방금 살펴봤던 이런 내인적 작용이 만드는 지형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하구 지역에 있는 뭐 삼각주나 아니면 하천 옆에 있는 범람원이나 또는 이렇게 선상지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이런 걸 외적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사실 기후하고 관련된 거니까 내적 작용에 의한 상대적으로 작은 지형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버섯바위, 뭐 바르안, 그다음 뭐 모래인,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서 세계 대지형이라고 하는 건 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형들을 말한다. 됐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습곡과 단층이라고 있는데, 뭐 기본 개념들인데 뭐 중요한 용어들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너무 지구과학스럽죠? 그래서 지구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이 부분 보면 사실 공부할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오히려 이과 애들이 마음이 가벼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겹겠지만 우리는 인문계 과목인 사회탐구 과목인 세계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인문계 학생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자, 습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층이 휘는 거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했을 때 지층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지층이 휘기도 한다. 그걸 우리가 습곡이라고 불러요.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게 한 번만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얘가 범위가 되게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휘었을 때 지층이 위쪽으로 휜 이 부분을 배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휜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향사라고 부르고요. 이걸 합쳐서 배향사라고 불러요. 됐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우리는 배사라는 말만 살짝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가면 그냥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이런 게 배사야라고 그냥 말만 하는 정도인데 여기 있으니까 체크 좀 하고요. 향사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배사가 위로 솟은 부분이다. 그런 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배사라는 말이 있다라고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층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해도 지층이 끊어질 수 있지만, 우리 세계 지리에서는 이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단층만 다룰 거예요. 이렇게 미는 곳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한 단층은 다루지 않고, 우리 습곡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두꺼운데 뭐 이게 두께가 뭐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양쪽에서 이렇게 당길 경우 얘네들이 뭐 이렇게 고무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더 당겨지게 되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중간 부분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당겼을 때 단층은 힘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렇게 더 당기다 보면 그 중간 부분이 아래로 꺼지게 돼서 움푹 꺼진 땅이 생기기도 한다. 됐죠? 이제 용어 정리할게요. 여기에서 단층 작용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움푹 내려간 이 부분을 지구라고 불러요. 땅 지자고요. 이 구는 여러분들 하수구 할 때 구예요. 구. 하수구. 우리가 여기 이제 지저분한 물, 더러운 물을 버리면 얘가 흘러가는 통로 있죠. 또랑. 그게 한자로는 구예요. 구. 그래서 주변보다 낮은 곳이 또랑이잖아요. 그런 의미고요. 이런 지구가 당연히 쭉 이어져 있을 거니까, 띠 모양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제 지구대라고 보통 말을 해요. 단층 작용이 일어나면 지구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그에 비해서 양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상태로 남아 있겠죠. 이걸 지루라고 부르는데 땅 지자에 우리가 보루, 마지막 보루야 그런 말 쓰죠. 무언가를 지키는 높은 벽을 보루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지루라고 한다. 근데 지금 지루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지리 옛날 세계지리에서는 쓰지 않고요. 지구대라는 뜻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뒤에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지구대는 단층 작용에 의해서 움푹 꺼진 땅이 쭉 이어진 그런 곳을 지구대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구조 운동과 대지형의 형성. 자, 이제 세계지리를 처음 공부하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아니 내가 판구조까지 알아야 돼 라면서 한숨을 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했던 이과 애들은 이게 아니 뭐 공부한 것도 없이 끝나 그러면서 되게 허탈해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지구과학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 아무튼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구에는 표면이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쪼개져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지각판들이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막 갈라지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부딪히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그냥 서로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다 판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의 이름 같은 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판 10여 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10이라는 숫자도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냥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에는 이제 경계가 있는 거죠. 그 경계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 부분은 지각이 불안정하다. 부딪히건 갈라지건 어긋나든 어쨌든 지구 에너지가 응축되는 곳이기 때문에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좀 쉬운 부분들 정리 좀 해줄게요. 자, 어쨌든 판이 한 10개쯤 있는데 그런 판을 살펴보면 해양판도 있고 대륙판도 있어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은 지구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화강암질 암석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요한 건 그냥 얘가 암석의 종류가 주로 달라서 밀도가 달라요. 해양판이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상대적으로 얇아요. 그 다음에 대륙판은 얘가 밀도가 낮고 그냥 여러분들은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도 훨씬 두꺼운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판이 있는데 그런데 10여 개의 판을 봤더니 물론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판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온전히 대륙판이거나 온전히 해양판이거나 그런 판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은 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중심 부분은 대륙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는 해양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움직여요. 됐죠? 자, 그래서 뒤에서 뭐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힌다. 그럼 여기 해양판하고 다른 곳에 있는 대륙판하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양판과 대륙판 두 판이 만약에 충돌하는데 서로 다른 두 판이 충돌하면 당연히 아까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고 무겁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륙판 밑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고요. 대륙판은 이렇게 위에 있게 돼요. 물론 여기는 뭐 찌그러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대륙판은 이제 한번 생기면 어지간하면 사라지지 않아요. 부딪혀도 해양판이 밑으로 가고 대륙판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해양판은 쉽게 없어지는 거죠. 얘가 계속 이동하다가 대륙판을 만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당연히 녹아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해양판은 나이가 되게 젊은 편이고요. 지구 나이에 비하면. 그 다음에 대륙판은 대륙 지각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설명이 나왔으니까 뭐 조금만 더 이렇게 지식을 확장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대지형은 주로 이제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지면서 판의 경계에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것만 딱 정해가지고 찍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 세계 지도가 보일 거거든요.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지역이라서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밑에 있는 그림 보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판과 판이 만나거나 어긋나거나 갈라지는 그런 경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딱 알아야 되는 수준으로만 정리를 해줄게요. 뭐 이거 따로 필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설명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판의 경계는 세 가지가 있다. 판의 경계는 세 가지 종류, 유형이 있다. 뭐 중요한 순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판과 판이 어긋난다. 어긋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판의 경계지만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래서 보존 경계라 그래요. 자, 물론 세계지리 자료나 아니면 세계지리 문제에서 이런 보존 경계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어긋나는 경계라고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정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 틀림없이 이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준 거고 여러분들은 어긋나는 경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보존 경계가 있는데 이 보존 경계는 지구상에 정말 무수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다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 밑은 우리 인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실제로 이런 보존 경계의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세계지리에서 배우는 보존 경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상에 있는, 대륙에 있는 규모가 큰 보존 경계. 자, 이름 적으면 아마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 얘도 지층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단층선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얘는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서로 어긋난다. 자, 이런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진 당연히 일어나요. 얘가 어쨌든 엇나가는데 매끄럽게 엇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암석이잖아요. 마찰이 크다 보니까 버티다가 쭉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단층은 일어나는데 그럼 여기에서 화산 활동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이렇게 지각의 지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녹으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얘는 뭐 밑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주로 지진만 일어난다. 좀 이따 위치랑 좀 설명 좀 더 할게요. 지도를 보면서 첫 번째가 보존 경계. 육지에 있는 거 딱 하나만 다루면 된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재난 영화 제목으로 나왔던 단층이에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과 판이 충돌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 경계라고 불러요. 수렴 경계. 자, 우리가 수렴이란 말은 서로 만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충돌 경계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렴 경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세계지리에서는 두 가지만 따지면 되거든요. 하나는 미리 말을 하자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곳인데 다시 해양판과 해양판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바다 한가운데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간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대륙판이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대륙판이 이렇게 있고 대륙판이 이렇게 이동해요. 근데 이쪽에서도 대륙판이 하필이면 이렇게 이동해 오게 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충돌 경계, 수렴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곳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요. 당연히 지층 대륙이 휘면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습곡 산맥.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습곡 산맥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진은 당연히 일어나겠죠. 지진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륙지각 겁나 두껍죠. 대륙지각도 원래 두껍죠. 근데 얘가 부딪혔는데 서로 밀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일단 누가 밑으로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 경계는 지각이 엄청 두꺼워져요.
마그마가 생기긴 생기는데 그리고 결국 어떤 게 밑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지각이 너무 두꺼워지다 보니까 마그마가 땅 위를 뚫고 올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조금 있다가 여기 뭐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 지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포인트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대륙 지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오는 게 해양 지각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층이 휘면서. 자, 물론 대륙 쪽에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판이 이렇게 약간 딸려 들어가거든요. 좀 이따 뭐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다른 바다에 비해서 유난히 깊은 바다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구라고 불러요. 이 구는 아까 지구대 할 때 그 구예요. 바다 중에서도 유난히 깊은 바다를 해구라고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섬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해양 지각이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면서 얘가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형성이 됐고 그게 지각을 뚫고 올라오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이제 대륙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태평양 바다에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화산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바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지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진. 이거 지우고, 지진은 당연히 일어난다. 지진 일어난다. 그 다음 이런 곳에서 화산활동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난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돌하는 이 경계가 지각이 엄청 두꺼워지진 않아요. 마그마가 얼마든지 뚫고 올라올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활동이 없지만 안데스 산맥은 화산활동이 활발해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해양지각과 해양지각은 안 다룬다 그랬었죠. 깊은 해구 정도만 이게 만들기 때문에 다루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 벌어진다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 경계라고 불러요. 발산 경계. 자, 이 산은 해산할 때 산이에요.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판이 멀어지는 곳인데 얘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해양판이 서로 갈라지는 곳. 원래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인데 얘가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점점 바다가 넓어지는 곳이 있어요.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 자,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밑에서 사실 이게 멘틀이 대류하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바다가 넓어지는 거고요. 이런 곳에서는 해령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좀 적어줄게요. 해저산맥이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해저산맥이고 한자로 줄이면 해령인데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조금 이따 추가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로 기억하면 되는데 아이슬란드예요. 자, 여러분들 아이슬란드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섬이 있을까? 걔가 바로 여기 발산 경계인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 해령에 있는 섬이라서 그래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조금 복습하다 보면 너무 쉽게, 얘는 그냥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면 그냥 정답이 보이는 거고 모르는 거면 찍어야 되는 거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이제 반대로 대륙인데 원래는 커다란 대륙인데 이 대륙이 하필이면 대륙 가운데에서 이렇게 멘틀이 올라와 가지고 대륙이 찢어지는 곳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단층 작용이 일어나고요. 대륙이 갈라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더 갈라져서 가운데에 바다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직 바다가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육지가 지금 갈라지는 정도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지구대가 만들어져요. 참고로
참고로가 아니죠. 아무튼 얘는 지구대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지구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대지형을 공부하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지구대가 아프리카에 있는 지구대인데 어디에 있냐면 동쪽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움푹 꺼진 땅이 쭉 이어져 있더라.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뭐 설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지만 이게 뭐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수업 다 들은 다음에 복습할 때 보시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 번 봐야 돼요. 됐죠?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해령만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수능 특강에 해양 지각이 갈라지는 해령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모식도가. 그래서 여기서 좀 간단히 그릴 거예요. 자, 해령이라는 곳은 이제 여기 위에는 해양 지각인데 멘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갈라지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멘틀이 갈라지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이 힘 때문에 해양 지각 자체가 여기 부분에서는 약간 들어 올려져 있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다시 낮아져요. 됐죠?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여기는 해양 지각이 이렇게 약간 들어 올려져 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양 지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들어 올려져 있다. 좀 선생님이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당연히 쭉 이어져 있는데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에 비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지금 높이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양 지각이 갈라지는 곳에서는 양쪽으로 해저 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해령이라고 불러요. 해령.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넓은 바다의 한 가운데 일반적인 바다 이런 데는 깊이가 한 4,000m쯤 돼요. 4,000m보다 좀 더 깊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해저 산맥의 높이가 한 2,000m 정도 더 높아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꽤 높은 해저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됐어요? 이런 곳을 해저 산맥 해령이라고 부른다. 선생님이 왜 자꾸 해저 산맥이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 기출문제집을 쓰잖아요. 그래서 해령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 그 맞춤법 있잖아요. 검사해 주는 거. 얘가 자꾸 해저 산맥으로 고치는 거예요. 나는 해령이라고 쓰고 싶은데 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왕이면 좀 쉬운 말로 쓰라고 자꾸 해저 산맥으로 바꾸더라고요. 아무튼 해령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갈게요. 얘는 지우고 얘도 닫고 이렇게 와서 자, 이제 그림과 지도를 같이 볼 건데 크기가 딱 맞네. 전자칠판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설명했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중요 지역,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만 물어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중요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판이 사라지지 않는 경계 봤더니 북아메리카 판, 그 다음에 이쪽은 태평양 판이라고 돼 있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라고 써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미국의 서부 지역에 가면 두 판이 어긋나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어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국 서부 지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사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소식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대체로 뭐 집안 땅이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서부 지역은 사실 지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지진이 나서 바로 여기 샌안드레아스 단층 때문에 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체크 좀 해두세요. 여기 가끔 물어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계는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데가 여기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 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스카판, 물론 여긴 제일 큰 건 태평양판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판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태평양판하고 나스카판하고 이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해양판이에요. 판 전체가 해양판이에요. 어쨌든 얘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태평양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여기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하고 비교해 보면 지각의 두께가 얇아요. 하나가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된 다음에 땅을 뚫고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는 활화산이 되게 많아요. 활화산, 여기 봤더니 활화산하고 여기 표시가 되게 많이 되어 있죠. 됐죠? 체크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는 사실 이제 딱 여기밖에 없다고 봐도 좋아요. 자, 인도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지만 이 원래 인도가 마다가스카르 근처에 있었어요. 서로 붙어 있다가 얘가 점점 이동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유라시아판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경계에 높은 산맥이 만들어졌죠. 그 산맥 이름은 히말라야 산맥. 그 충격으로 이렇게 중국 쪽에는 티베트 고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륙판의 충돌로 높은 습곡 산맥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지각판의 두께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마그마가 생겨도 위를 뚫고 올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는 지금 화산 표시가 지금 없죠. 지진만 있잖아요. 네팔 지진. 몇 년 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또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동네예요.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 자, 그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갈라지는 곳인데 자, 여기는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라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의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화산 표시가 있는데 그림을 봤더니 마그마가 올라오는 부분이고 아프리카판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곳, 찢어지는 중이에요. 그럼 뭐 새로운 지금 지각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갈라지면서 단층선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지구대가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식도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수백 년 동안 유럽 사람들한테는 미스테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럽인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지나면서 아메리카, 뭐 아프리카, 아시아로 막 진출을 하는데 아프리카 동쪽에 와서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막 폭은 뭐 20km, 뭐 40km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이는 막 2km 어마어마하게 깊은 계곡이 무려 한 3,000km, 4,000km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계곡이. 움푹 꺼진 땅이. 그래서 당시 과학 지식으로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대륙 이동설, 뭐 판 구조론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그래서 이런 지형이 나타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됐지만 한동안 유럽 사람들 머리를 엄청 아프게 만들었던 동아프리카 지구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럼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는 이런 지구대에서는 지진 활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요. 단층 자체가 지층이 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에너지가 많은 곳이란 얘기죠. 그래서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요. 화산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참고로 여기 보면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있는데 높이가 5,800m가 넘어가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탄자니아에 있어요.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얘가 바로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그럼 여기 지구대를 따라서는 여기가 지금 해발 고도가 주변보다 낮잖아요. 그럼 당연히 빗물이 이렇게 모여서 하천이 이 지구대 아래로 모여요. 그럼 이 지구대에는 뭐가 많냐면 이렇게 물이 고인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호수들이 있는데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호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까 뭐가 없다 그랬냐면 해양판이 갈라지는 그 지점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은 되게 많아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판의 경계 및 이동 방향인데 여기 바다 한가운데가 지금 이렇게 갈라지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가 해령인 곳이에요. 해령인 곳인데 이런 해령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대서양 가운데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에는 여기 아이슬란드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지각이 얇기도 하고 이제 얘가 갈라지면서 밑에 있는 마그마가 바닷물을 만나서 식으면서 암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계속 갈라지는 곳이다. 체크 좀 해두세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농담이긴 한데
정말 오래 살면 대서양이 점점 넓어지고요. 대서양이 넓어지면 어딘가는 좁아지겠죠. 태평양은 점점 좁아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억 년이 지나면 태평양이 없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대륙이 이동하다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판게아라고 하는 큰 대륙 하나만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대륙이 쪼개져 나가가지고 계속 이동하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태평양이 없어지면서 대륙이 하나로 모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거의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론 중요하니까 또 가끔 물어보는데,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그걸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고, 판의 경계가 아닌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정리할게요. 두 군데. 자, 거기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 하와이. 자, 하와이 화산섬이고요. 지금도 용암이 분출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하필이면 좀 잘려가지고 애매하게 나오는데 미국 하와이죠. 약간 저희돌에서 여기쯤에 하와이가 있어요. 태평양판 가운데. 자, 판의 경계도 아닌데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자, 이걸 우리가 열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대륙 이동설만 가지고는 이런 하와이 같은 게 설명이 안 되니까 플룸 이론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냈어요. 그거에 의해서 한 지점, 특정한 지점에 에너지가 올라와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하와이 기억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거의 가운데 부분인데, 물론 로키 산맥 부분이긴 하거든요. 여기에 미국 첫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물론 경치가 되게 아름다우니까, 독특하니까 국립공원이 됐겠죠. 여러분들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옐로스톤. 그쵸? 여기가 옐로스톤이에요. 나중에 구글 어스 보고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란다 정리 좀 하시고요. 선생님은 물 한 잔 먹고 다음 페이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계 주요 대지형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형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요. 순상지, 그다음에 신기스콕 산맥, 고기스콕 산맥 그런 용어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들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그거 이렇게 설명했더니 애들이 죽으려고 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때보다 우리가 무려 2살이나 나이를 더 먹었잖아요. 많이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 수업하는 거랑 지금 선생님이 3학년 돼서 수업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수업을 훨씬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 같죠. 지금 설명을 되게 잘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출발해 볼게요. 자, 안정육계는 얘가 지금 되게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 체크한 다음에 다시 풀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 안정육계는 안정되어 있는 육지인데 덩어리 괴자예요. 금괴. 커다란 땅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요. 시원생대에 형성된 이후로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왔어요. 침식을 받아와서 지금은 이렇게 지형이 그렇게 험하지 않고 대체로 매끄럽고요. 이런 안정육계의 가운데 부분이 당연히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조금 높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얘를 순상지라고도 그래요.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바다인데 여기에 대륙이 있지만 단순하게 그리면 대륙의 가운데가 일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높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별거 없이 마치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더라. 순상지라고 불러요. 됐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지하자원 가운데 철광석이 굉장히 많이 매장돼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오래된 땅덩어리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순상지에는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 철광석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얘가 따로 이렇게 뭔가 생기지 않다가 원시 바다가 처음 생겼을 때 이온 형태로 철이 있었어요. 철 이온이. 그래서 계속 이제 바닷속에 섞여 있다가
지구상에 생명체가 등장하고 이제 얘네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지구상에 산소가 많아지자, 뭐 많아진다기보다는 산소가 초기에 막 생길 때 있죠. 그 산소는 거의 대부분 철 이온하고 결합해가지고 산화철이 됐어요. 녹슨철. 그래서 그 녹슨철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철광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철광석을 이렇게 캐서 보면은요, 시뻘개요. 녹슬었으니까. 그걸 이제 원래대로 이제 산소를 떼어내가지고 환원작용을 해가지고 정말 순수한 철을 만드는 걸 재련한다고 말하거든요. 제철소.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지금 설명한 거에서 포인트는 철광석이라고 하는 건 원시 바다에서 원래 있었고 철 성분은 있었고 산소가 생길 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시원생대 땅덩어리에 철광석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그게 포인트예요. 철광석은 오래된 땅덩어리에 있다. 아주 오래된 땅덩어리에 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안정육계는 대체로 침식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고원인 것도 있는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고요. 구조 평야도 있더라. 얘는 좀 강조 표시를 해놓을게요. 강조 표시를. 자, 얘도 이제 나중에는 뭐 외우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지리에서 나름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거대한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한 조금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쪽은 바다예요. 그럼 이쪽은 이제 암석이 되겠죠. 기반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강이 돼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다 보면 이제 운반 물질을 당연히 바다 밑에 쌓아두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아주 옛날에도 바다 밑에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지층이 쌓였을 거예요. 그쵸? 얘는 기반암, 이제 얘는 지층. 근데 얘도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압력이 세지니까 퇴적암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이 넓은 범위에 있는 지층이 휘거나 끊어지는 거나 그런 거 별거 없이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얌전하게 살짝 융기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평했던 지층이 이렇게 살짝 융기해가지고 이제 육지가 된 건데 이런 곳은 뭔가 깎아가지고 평평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쌓여가지고 평평한 게 아니라 지층이 원래부터 나란하게 쌓였기 때문에 지층 구조 때문에 평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평야는 당연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 어스에서 이렇게 산이 없고 되게 평평해. 넓은 지역이 있어. 그럼 거기는 구조 평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말로만 할게요. 우리가 유럽 볼 때 프랑스나 독일 쪽 보면은 이게 바람이 그냥 지나가가지고 지형성 강수, 그래서 바다에서 늘 편서풍이 불어오지만 연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 그랬었죠. 거기가 바로 구조 평야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대찬정 분지할 때도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 밑에가 지층이었죠. 물론 살짝 휘어있긴 하지만 거기도 구조 평야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가운데 부분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야가 있거든요. 미국 중앙 대평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구조 평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평지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팜파스도 구조 평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있는 넓은 평야, 평원은 대부분 구조 평야다. 좀 알아두세요. 근데 이런 구조 평야를 이루는 이런 퇴적암은 굉장히 오래전에 쌓인 거라서 안정 육계에 보통 포함을 시켜요. 이것까지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하면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대륙 내부에 위치한다고 돼 있는데, 자, 대륙이란 말 대신 정확하게 판이라고 써주세요. 판. 어떤 판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어떤 판은 당연히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이렇게 서로 붙어 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대륙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양판이 있는데 판의 경계에서 가장 먼 지점, 대륙의 내부 지점, 여기가 대부분 순상지예요. 자,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 아까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나면 대륙판은 그대로 있고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서 사라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륙판이 한번 이렇게 있으면 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어떤 경계에서 먼 지역은 오래된 땅덩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위치 나중에 기억하는 방법 쉽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고기스콕 산지하고 신기스콕 산지가 있는데 신기스콕 산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덜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판기아라는 게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하나의 거대한 대륙. 그게 대략 2억 년 전 정도부터 이제 막 찢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동해가지고 현재와 같은 대륙 상태가 됐어요. 됐죠? 자, 그런데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 6억 살. 그럼 판기아 이전에는 어땠을까? 그 전에도 대륙은 끊임없이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서로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가 그걸 여러 차례 되풀이한 결과 현재와 같은 대륙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런데 판게아보다 더 오래전에 이렇게 있었던 판과 판이 막 부딪혔던 그런 흔적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침식 같은 걸 오래 받아가지고 흔적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길이 별로 없어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런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건 그럼 이제 오늘날 신기 새로운 신이에요. 오늘날 판의 경계 부분에서는 습곡 작용이 일어나서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진다.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를 볼 거거든요. 그 판의 경계에 있는 습곡 산맥들이 신기 습곡 산맥,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산맥이에요. 됐죠? 그래서 신기 습곡 산지 또는 신기 습곡 산맥이라고도 그러고요. 자, 이 습곡 산맥을 조금은 뭐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조산대라고 바꿔 써도 무방해요. 조산대는 산맥이 창조되는 띠 모양의 지역, 조산대에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 섞어 써도 별 문제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렇게 지도를 보더라도 조산대라는 말이 나와요.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기 습곡 산지는 중생대 말부터 신생대는 오늘날 현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조산 운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다. 당연히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고 험준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의 연속성도 되게 뚜렷해요. 높고 험하고 쭉 이어져 있는 거죠.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산맥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포인트는 오늘날 지각판의 경계 지역이다. 그 다음 자, 이제 조산대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환은 둥글다는 뜻이고요. 태평양 둘레로 둥글게 판의 경계가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산맥들,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을 잇는 그 부분도 판의 경계인데 거기에 있는 산맥들이 신기 습곡 산지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신기 습곡 산지 주변에서는 당연히 지층이 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는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의 화석들도 있거든요. 뭐 화석이라 그래서 정말 그 모양이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분해된 유기물 같은 것들이 그런 흙이나 모래와 함께 지층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에너지 자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석유 천연가스가 신기 습곡 산맥 주변 신기 조산대에서 주로 나와요. 체크 좀 해두세요. 그리고 석유랑 천연가스는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거 뒤에서 에너지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라고 하는 이런 금속은 우리가 이렇게 전선의 재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에서 구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 구리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구리 광맥이 만들어진대요. 얘는 화산 활동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많이 나온다. 자,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뒤에서도 나오지만 자, 여러분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판의 경계에서 굉장히 긴 나라가 있어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데 어느 나라? 칠레. 그래서 칠레가 전 세계 구리 생산량 1등이에요. 알아두세요. 화산 활동이랑 관련이 있다. 구리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날 판의 경계.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공부하는 거고 이거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키워드로 이제 밑에 있는 지도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고기스폭 산지는 뭐냐면 얘는 오늘날 판의 경계가 아니라요. 과거 언젠가, 물론 너무 오래된 옛날은 아니고요. 과거 언젠가 아마도 판게아가 만들어진 당시, 판게아는 또 서로 떨어져 있던 그런 대륙들이 충돌해가지고 하나의 대륙이 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때 충돌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충돌한 지역은 오늘날 판의 경계는 아니고 옛날 판의 경계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당연히 산맥들이 있겠죠. 그리고 만들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높고 험했을 테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많이 깎여가지고 지금은 낮고 완만한 그런 산맥이 돼버렸어요. 위치는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 있는 산맥이고요. 높이는 낮고 연속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옛날에 만든 지층들이 휘어진 거니까 나오는 지하자원도 신기조산대하고는 좀 다를 거고요. 그것들이 키워드예요. 자,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고생대 이후 조산운동으로 형성됨. 고생대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던 습곡 산맥들은 지금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는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침식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도 완만하고 연속성이 약하다. 산줄기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곳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산이야? 싶은 곳도 있어요. 그 다음 얘는 석탄 매장량이 많다. 자, 우리가 주요 화석에너지가 석유, 석탄, 천연가스죠. 그래서 석탄은 좀 더 오래된 지층에서 나와요. 자, 이건 이제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여러분들 고생대를 다시 여러 개로 나누면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캄브리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그 다음 데본기, 그 다음에 석탄기, 그 다음에 페름기가 있죠. 이게 고생대를 이렇게 다시 6개로 나누는 건데 그 가운데 석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은 고생대랑 관련이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물론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짧게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정육계 주변에 위치한다.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날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 있는 산맥이에요. 자, 산맥 이름은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미 많은 산맥들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거고요. 우랄 산맥, 러시아에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산맥, 그 다음에 에팔레치아 산맥은 미국에 있는 산맥인데 자, 일단 적지 마시고요. 밑에 지도에 있으니까 거기다 체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호주에 있는 산맥이고요. 드라켄즈버그 산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산맥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밑에 있는 지도를 보고 이제 위치 정확하게 기억하는 방법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여기에서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요. 신기조산대를 찾아야 돼요. 오늘날 판의 경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포인트는 환태평양 조산대. 산맥이 창조되는 띠 모양의 지역인데 현재 산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환태평양, 태평양 둘레. 그래서 태평양 둘레를 따라서 여기 신기조산대가 있어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서 어쨌든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정확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산맥들이 신기습곡 산맥이 되겠죠. 이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안데스 산맥, 세계에서 길이가 제일 길고요. 평균 해발 고도는 두 번째로 높은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로키 산맥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여기에도 신기습곡 산맥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도 지각이 굉장히 불안한 곳이고 여기 캄차카 반도도 굉장히 지각이 불안정한 곳이고 일본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화산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 대만, 필리핀,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여기 파푸아 뉴기니 전부 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 여기에는 지금 섬 표시가 없긴 한데 되게 조그만한 화산섬들이 많아요. 환태평양 조산대이기 때문에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많은 섬이 있다. 기억 좀 해두시고요. 뉴질랜드까지 환태평양 조산대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산맥 이름은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름 다 익숙하잖아요. 위치만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잇는 어떤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서 산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위치부터 볼게요. 히말라야 산맥은 중국과 인도의 경계. 히말라야 산맥 위치 이제 좀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구글 어스를 봤잖아요. 아직도 위치를 잘 모르겠다. 좀 미안하지만 이게 공부를 정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봤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구글 어스 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도를 꼼꼼하게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세계지리에서 뭐 세계지리뿐만 아니죠.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 그 어떤 과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할 건 해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알프스 산맥은 여기 이탈리아 북쪽, 프랑스 남쪽, 독일 남쪽 거기에 있는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으면 이제 구글 어스를 보시면 돼요. 거기서 산줄기 쭈글쭈글 찌그러져 있는 거기를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아프리카 북쪽부터 해가지고요. 알프스 산맥을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이란 쪽을 지나서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지나서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환태평양 조산대하고 만나요.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산맥은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만 기억하면 된다. 됐죠? 이게 신기스콕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하나 더 여기 아틀라스 산맥까지 아프리카 북쪽에 신기스콕 산맥이 있다. 자, 이 아틀라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거든요. 지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아마 거인일 거예요. 타이탄인가? 아무튼 그래서 얘도 산맥이 워낙 높고 험해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됐죠? 신기 조산대 거기에 있는 신기스콕 산맥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색깔을 바꿔가지고 노란색으로 고기 조산대에 있는 고기 스콕 산맥을 살펴볼게요. 자, 면적이 되게 좁은 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산맥이 뚜렷하게 있는 곳만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산맥이다. 자, 그럼 미국 쪽을 봤더니 미국 동부에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죠. 됐죠?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어요. 얘도 고기 스콕 산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 둘레에 이렇게 있다면서요. 오스트레일리아 분명히 태평양 옆에 있잖아요. 하지만 환태평양 조산대는 여기처럼 이렇게 지금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쉽게 말하면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랑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먼 거예요.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가까워요, 멀어요? 상당히 가깝죠. 하지만 일본은 난리가 나는데 지진도 많고 화산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랑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태평양 옆에 있다 그래서 신기 조산대 아니라고요. 조금 이따가 지도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위치 보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남쪽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있고요. 이건 기회가 되면 외우시고요. 산맥 이름까지 굳이 외우라고는 안 해요. 이것도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인데 굳이 이름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당연히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우랄 산맥, 이것도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됐죠?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드라켄즈버그 산맥, 우랄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 이게 대표적인 고기 습곡 산맥이다.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순상지는 넓은 면으로 나타나요. 어떤 띠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판의 중심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만 이제 표시를 하면 돼요. 얘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 아프리카 대부분 아프리카 순상지, 그리고 아프리카는 되게 안정되어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라질 쪽 브라질 순상지, 그 다음에 이쪽 캐나다 순상지 또는 로렌시아 순상지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때는 로렌시아 순상지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앙가라 순상지, 그 다음에 여기 발트 순상지. 자, 순상지부터 외우면 답이 없어요. 신기스콕 산맥, 신기 조산대를 먼저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산맥들, 에팔레치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드라켄즈버그 산맥, 우랄 산맥, 스칸디나비아 산맥 그린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 넓은 면적이 순상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깔끔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조금 하시고요. 이제 뒷부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부분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자, 만약에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면 뭐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자,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할 텐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냥 혼자 계속 수업할게요. 아무튼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5월 7일 날 찍고 있는데 3학년들은 5월 13일부터 등교죠. 딱 일주일 남았네요. 자, 아무튼 일주일도 안 남았네. 6일밖에 안 남았네요. 조만간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자,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는 신기 조산대 중에 대표적인 조산대예요. 우리 고기 조산대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름이 있는 건 신기 조산대. 현재 신기 스콕 산맥에 만들어지는 곳이다. 자, 환은 둥글다는 뜻이고 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있는 조산대예요. 자, 이런 것들 이름 몰라도 상관없고요. 근데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냥 쭉 넘어가서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서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판의 모양이나 특징이 조금 달라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데 서로 조금 다른 지형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태평양 동쪽은 태평양과 아메리카가 부딪히는 곳,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에 만들어져 있는데 아시아 쪽은 산맥이 없죠. 그렇죠? 산맥 대신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그런 해안가를 따라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섬들이 쭉 줄지어 있어요. 산맥 대신 열도, 섬이 쭉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화산섬이죠. 일본 아래쪽에 대만 포함해가지고 필리핀도 화산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뉴질랜드도 화산섬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화산섬이고 태평양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섬들, 아시아 쪽에 있는 섬들은 전부 다 화산섬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서 화산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고리, 링 모양인데 불붙은 뜨거운 링이다. 불의 고리라고 부르죠. 링 오브 파이어. 여러분들 이 말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환태평양 조산대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연결하는 판의 경계 부분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했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 활동은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근데 또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하나로 묶이는데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는 혹시 화산 활동이 일어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프스 산맥 밑에 보면 지중해 있잖아요. 거기 분명히 해양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알프스 산맥 바로 밑에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에 있는 대표적이기보다는 과거에 화산 폭발로 이렇게 멸망한 도시 폼페이, 그렇죠?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는 자, 판의 경계라기보다는 조산대는 아니지만, 자, 조산대는 아니지만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충돌하는 곳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곳을 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구대, 대륙 내부에 위치하며 판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다. 여기 지구대를 따라서 큰 호수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가운데에 있는 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따라서는 여기에 열점도 있어서 유난히 용암이 많이 분출해서 섬이 드러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화산 지형 볼게요. 자, 참고로 우리 화산 지형은 내용이 이걸 다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차피 이것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실어 놓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나 아니면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다루면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하면 지치니까. 자, 우리가 화산 활동, 화산 지형의 포인트는 자,
땅속에서 높은 열에 의해서 암석이 녹으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마그마 안에는 뭐 액체도 있고 뭐 기체도 많이 섞여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표면으로 분출하게 되면 기체나 또는 뭐 액체나 뭐 그런 것들은 뭐 금방 증발하거나 없어져서 약간 성분이 바뀌거든요. 그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불러요. 지하에 있을 때는 마그마, 땅 위로 분출하면 용암. 그다음에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주변에는 암석들도 깨지고 그러면서 같이 나오기도 하고 잡다한 물질도 같이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화산 쇠설물이라고 부르는데 뭐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자, 이게 한국 지리에서는 그래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세계 지리에서는 사실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자, 아무튼 이런 활동에 의해서 화산 지형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오늘날 판해 경계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인데 여기 화산 활동은 여기서 안 일어나니까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만 일어나죠. 동아프리카 지구대, 대서양 중앙해령 등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화산의 모양을 봤더니 그냥 이렇게 구분만 하는 거라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절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 건 화산이 한 번만 폭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차례 폭발에 걸쳐서 폭발해서 만들어지는 화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단면도를 보면 얘가 이렇게 층층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화산이 물론 대체로 경사가 약간 급한 편인데 층층이 계속 용암이 분출해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이런 화산 형태를 성층 화산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산이 일본의 후지산이에요. 자, 기회가 되면 뒤에서 후지산 우리가 한번 구글 어스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순상 화산은 방패 순자예요. 방패는 아까 순상지 할 때도 나왔지만 얼핏 나왔지만 어떤 창이나 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일자로 되어 있진 않아요.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패를 엎어 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한 화산체를 순상 화산이라고 불러요. 자, 포인트는 자, 용암이 분출한 다음에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분출하는 용암은 흐르는 성질이 크겠죠. 잘 흐르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동성이 크다고 표현해요. 유동성이 크다고. 그다음 유동성이 큰 게 물론 현무암질 용암이긴 한데 지구과학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죠. 현무암이 유동성이 크다는 거 SiO2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현무암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면 경사가 완만한 순상 화산체가 만들어진다. 자, 하와이에 뭐 마우나케아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이 순상 화산이에요.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죠. 그다음 용암돔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용암은 아니지만 이게 잘 흐르지 않는 유동성이 작다, 다른 말로 끈적끈적한 점성이 크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용암이 나오는데 넓게 퍼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경사가 되게 급한 화산체가 되기도 해요. 이런 걸 용암돔이라고 부르는데 세계지리 수능 특강에서 올해 처음 나온 용어예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산방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수학여행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여러분들도 갔을 거예요. 기억나요. 수업하다가 여러분들 산방산 갔냐고 물어보니까 갔다 왔대. 용머리 해안 갔다 왔대요. 근데 뭐가 기억나냐 그랬더니 다른 건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고 용머리 해안 입구 쪽에 있는 바이킹이 기억이 난다면서 그 놀이공원 놀았다는 기억? 아무튼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런 거나 하고 오고 아무튼 지리교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산방산이 대표적인 용암돔이에요. 그 다음 용암대지는 뭐냐면요.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이런 산이 아니라 땅은 땅인데 무대와 같은 땅을 만든 거예요. 우리 무대가 뭐죠? 다른 데보다 높은, 그러니까 뭔가 쌓였다는 뜻이에요. 뭔가 쌓여가지고 평평한 땅을 만들었다. 그걸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됐죠? 당연히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얘가 굉장히 잘 흐르는 용암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유동성이 큰 용암인데 여기에다가 뭘 추가해야 되냐면 매우를 추가해야 돼. 매우.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큰 현무암질 용암이
현무암도 아까 말했던 SiO2 함량에 따라서 더 잘 흐르는 현무암질 용암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흐르는 현무암질 용암이 지각에 갈라진 틈, 자 우리가 뭐 단층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 지각에 깨진 부분이 있으면 되게 잘 흐르는 용암은 그걸 이렇게 뚫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서 삐질삐질 삐집고 나와가지고 분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열하 분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한자말은 아니에요. 얘는 어떤 뜻이냐면 찢어질 열자예요.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뭔가 찢어졌고요. 이 하는 틈새 하예요. 찢어진 틈. 그래서 찢어진 틈을 통해서 용암이 분출했다. 그런 뜻이라서 열하 분출 뭐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너무 잘 흐르는 용암이다 보니까 어쨌든 넓게 퍼져서 평평한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용암 대지는 인도의 데칸 고원이고요.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한탄강 주변에 있는 철원에 있는 용암 대지 공부한 기억 있죠? 바로 열하 분출, 그때 나왔던 단어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우리 칼데라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유일하게 체크해둘 가치가 있다 그래야 되나?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그림으로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칼데라는 뭐냐면은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암에 막 분출하고 있는 이런 구멍을 분화구라고 불러요. 분화구. 그런데 이제 화산 분출이 멈추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얌전히 식겠죠. 그런 걸 화구라고 불러요. 분화구는 현재 막 분출이 진행되고 있는 화구란 뜻이에요. 아무튼 이런 이제 분화구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화산의 밑에 보면 마그마가 이렇게 고여 있는 마그마 챔버 또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마그마 괸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 한글이죠, 한글. 마그마가 고여 있는 장소. 그런데 이제 용암 마그마가 분출한 뒤에 뭐 가스 분출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여기에 일정 공간이 생기기도 해요. 마그마 괸, 마그마 챔버 안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기는 이제 당연히 화산 활동이고 막 생겼고 그다음에 이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함몰. 자, 그래서 마그마 챔버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화구는 되게 조그만했을 텐데 밑에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이렇게 분지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지형을 칼데라라고 불러요. 칼데라. 됐죠? 칼데라의 키워드는 화구의 지하가 함몰돼서 훨씬 커다란 웅덩이 화구가 만들어졌다. 됐죠? 칼데라. 그래서 보통은 이 지름이 2km를 넘어갈 때 칼데라라고 불러요. 크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런 칼데라 안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될 것이고 이런 걸 칼데라 호라고 불러요. 만약에 물이 없으면 칼데라 분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제일 유명한 칼데라 호가 백두산 천지예요. 백두산 천지. 우리 한국지리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화산 활동과 관련된 이제 주민 생활 이것도 빠르게 살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부분은 뭐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서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화산지대의 주민생활, 농업은 자, 화산이 막 분출했을 때는 당연히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땅속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는 미네랄 성분이 많아가지고 일반적인 토양에 비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대요. 그럼 화산이 분출한 다음에 뭐 몇십 년쯤 지나면 그래서 비옥하다. 그리고 농업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당연히 수목 농업을 하죠. 그런데 여기가 화산 폭발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목 농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토양이 비옥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화산 분출물로 이루어진 토양 그 평야들이 있는데 간토 평야는 거의 우리나라 충청도만큼 넓은 일본 도쿄 근처에 있는 평야예요. 워낙 비옥해가지고 벼농사가 잘 된다. 뭐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광업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굴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황도 화산 활동이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구리는 칠레 구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그래프 있죠.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각이 불안정하고 땅 밑에 에너지 열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열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되게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거 방식 같은 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살펴보면 돼요. 자, 미국은 워낙 크니까 이것저것 다 하니까 미국이 키워드는 아니고요. 필리핀. 가난한 나라인데 미국 다음으로 지열 발전 많이 하죠. 필리핀이 순위권에 있어. 무조건 지열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여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 조산대가 만나는 곳이라서 지각이 많이 불안정하고요. 터키는 조금 애매하고 뉴질랜드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체크해야 돼요. 이런 나라들이 지열 발전을 많이 한다. 자,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나라고요. 됐죠?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 산업이 발달한다. 자, 우리가 화산 지역은 당연히 지형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온천도 있을 것이고 간헐천이 뭔지 알죠?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주기적인 간격으로 분출하는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요. 아마 본 기억 있을 거예요. 실제로 봤다기보다는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화산 지형을 이용한 관광 국가가 일본 온천 유명하죠. 뉴질랜드 남섬 말고 북섬. 남섬은 남알프스 산맥이니까 북섬 여기는 불의 섬이에요. 그래서 온천 유명하고요. 아이슬란드 얘는 이름처럼 빙하 피오르도 유명하지만 얘는 또 대서양 중앙 해령에 있으니까 화산 활동도 유명해요. 얘는 불과 얼음의 섬이에요.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거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있거든요. 주상절리 멋지죠. 그냥 용암동굴 사실 선생님이 용암동굴 가가지고는 감동을 받진 않았지만 용암동굴도 얼마든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세계 대지형하고 그 다음에 화산 지형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이 영상 잠깐 끊었다가 이제 구글 어스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해도 좋고 영상 곧바로 붙일 거거든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이제 구글 어스를 보면서 세계 대지형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대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구글 어스로도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지형들은 사실 잘 안 보이기도 해서 그리고 조그만한 지형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큰 지형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구글 어스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보기 쉽도록 실지의 높이보다 3배 과장했어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넓이가 넓다 보니까 이게 1대1 비율로 하면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신기스폭 산맥을 살펴볼 건데 먼저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안데스 산맥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고 기울여 보면 그래도 티가 잘 안 나네요.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서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경사가 급하진 않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배 강조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년설 빙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쭉 뻗어 있고요. 태평양 연안에 태평양에 거의 붙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옛날에 바다였는데 그대로 융기해 가지고 호수가 된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도 많이 증발해 가지고 소금기가 많아요. 심지어 호수 바닥에 소금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소금 호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우유니 소금 사막이죠. 그게 아마 여기 어디쯤 될 텐데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안데스 산맥 제일 높은 부분이고요.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보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이런데도 이게 산 줄기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화산들이 되게 줄지어 있어요. 자, 화산의 특징은 봉우리가 다른 데랑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볼록 솟아 있다. 화산 봉우리죠. 화산이죠. 얘도 화산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조금만 더 보면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여기도 화산, 여기도 화산, 그 다음에 뭐 얘도 화산, 얘도 화산, 화산이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환태평양 조산대라서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쭉 이어져서 멕시코를 지나서 이제 여기가 멕시코가 되겠죠. 여기가 로키 산맥이에요. 여기가. 로키 산맥은 태평양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약간 내륙 쪽에 있어요. 로키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 캐스케이딩 산맥, 시에라 네바다 산맥, 여기도 싱기스코 산맥인데 얘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앞에서 우리가 그 사막 기후, 건조 기후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해발 고도가 높죠. 2,996m, 뭐 3,000m가 넘어가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쵸?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도 이제 점점점 이렇게 눈들이 있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난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유명한 화산을 한번 확대를 해볼 건데, 자, 얘는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3배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분화구의 한쪽이 아예 지금 무너져 내린 거죠. 그쵸? 자,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게 분화구가 없는 평범한 화산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강렬하게 화산이 뻥 터지다 보니까 산 위에 부분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분출했던 거라서, 그리고 선생님이 되게 어렸을 때, 물론 선생님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 분출했던 건데 얘가 그 유명한 세인트 헬렌 산이에요. 아마 자료 찾아보면 1980년대에 분출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그 화산재가 나왔는지, 화산재가 나오면 당연히 대기권으로 올라가 가지고 태양빛을 가리죠. 그래서 얘가 분출했을 때 그해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이 평균 한 3도쯤 낮았어요. 그 여름이 되게 서늘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화산이에요. 나온 김에 어쨌든 뭐 눈에 띈 김에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다시 이렇게 와서 로키 산맥이 쭉 이어져서 알래스카 남부 쪽에도 높은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섬들이 줄지어 있는데 이런 걸 열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가 알류산 열도라고 돼 있는데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캄차카 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쿠릴 열도, 그 다음에 일본도 다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대만, 필리핀,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이렇게 어떤 선들이 이어지죠. 이게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 해양판과 이제 이쪽에 있는 해양판하고 부딪히는 곳인데 깊은 바다인 해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성사진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봤더니 뭐 좀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되게 점점점점 많죠. 다 화산섬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조그마한 화산섬들이 되게 많다. 여기들도 어쨌든 물 위에까지 화산이 폭발한 것들은 다 화산섬이니까 이런 것들도 화산섬이고 화산섬이 되게 많더라. 됐죠? 그리고 이 뉴질랜드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의 북쪽 섬이 화산으로 유명한데, 온천으로 유명한데 여기 보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봉우리만 하나 딸랑 솟아 있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여기 봤더니 굉장히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는 이제 지름을 봤더니 재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27km. 서울보다 조금 작은 거거든요. 얘가 바로 칼데라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칼데라 호예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칼데라 호거든요. 천지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칼데라 호고요. 얘는 규모가 제일 큰 칼데라 호다. 뭐 나온 거니까 뭐 기억 좀 해두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뭐 여행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보면 일본도 당연히 화산 관련된 지형이 많이 있겠죠. 일본 여기 남쪽을 갔더니 자 여기도 뭔가 이렇게 삥 둘러서 있고 여기에 뭔가 또 솟아 있는 거 보이죠. 얘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커다란 칼데라 안에서 또 화산이 분출한 건데 이런 형태를 이중 화산이라고 부르죠. 얘는 전 세계에 있는 칼데라 중에 규모가 제일 커요. 자, 지름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지름을 재봤더니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지만 24km. 24km 얘도 거의 서울만 해요. 화산 그 칼데라 하나가.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고요. 야, 멈추지 마. 힘내. 야, 안 돼.
요즘 컴퓨터가 왜 이러지?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지. 참아야지 뭐. 컴퓨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자,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켜지면서 얘가 이제 3배 과장된 게 아니라 아마 이제 1배로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1배? 1배로 정상 그 크기로.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와서 다시 볼 건데 여기 이렇게 봤더니 참 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얘도 지금 아직 3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옵션 3배로 돼 있네요. 자, 얘는 3배로 보는 것보다 1배로 봐도 사실 뭐 되게 멋있어서 1배로만 볼게요. 자, 얘는 참 어떻게 보면 예쁘게 생겼죠.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이에요. 후지산. 그런데 이게 선생님 기억에는 옛날에는 이게 눈 덮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새로 업데이트 되면서 좀 이상한 사진으로 바뀌었네요. 후지산은 여기 눈이 한 반쯤 덮인 그게 정말 멋있는데 아마 시간을 돌리면 뭐 될 것도 같은데 뭐 굳이 후지산을 그렇게 돌려보고 싶진 않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일본의 간토 평야가 여기에요. 여기고 여기가 이제 여기 일본의 도쿄 수도거든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일본도 은근히 평야가 많아요.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꽤 넓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봐야 될까? 자, 이제 세계 대지형 중에 우리 샌안드레아스 단층 볼게요. 샌안드레아스 단층은 하늘에서 봐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가 미국의 서쪽인데 이쪽이 샌프란시스코고 이 아래쪽이 로스앤젤레스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선들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서 자, 이렇게 봤더니 이쪽이 지금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도시고요. 여기가 실리콘밸리예요. 뭐 이렇게 애플 본사, 뭐 인텔 본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여기 없고 다른 데 있지만 아무튼 세계 첨단 산업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고요. 이렇게 지금 어떤 선들이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샌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이것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지진이 자주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쭉 이어져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가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기억 좀 해두세요. 여기도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다 밑을 잠깐만 보면 뭐 밑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깊은 게 이게 어두운 게 해구라 그랬었잖아요. 자, 해구는 당연히 유난히 깊은데 자, 이런 평균적인 바다 한가운데의 깊이를 보면 6,000m 정도 마이너스 많이 깊네요. 이런 데는 5,500m 정도도 되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잘 보면은 어디까지 막 내려가냐면 7,300 더 깊은 바다도 있을 텐데 뭐 선생님이 위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7,900 마이너스 8,000m 넘어가기도 하네요. 자, 여기가 필리핀의 동쪽 바다인데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하고 해양판하고 부딪히면서 유난히 깊은 해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가 여기에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네요. 뭐 눈에 확 보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어둡게 돼 있으니까. 이런 해구는 여기 안데스 산맥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바다 쪽에는 해구, 육지 쪽에는 습곡 산맥이 만들어졌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히말라야 산맥 여기 있는 거 뭐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굳이 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쭈글쭈글한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건데 자,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지금 쭈글쭈글하고 여기에 또 높은 산맥이 있죠. 그쵸? 얘가 산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유명한 산맥인데 나중에 기억나면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되게 유명한 산맥인데 캅캅스 산맥인데 또는
아무튼 얘도 유명한 산맥이라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이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높은 산맥들이. 그 다음에 여기 터키 근처를 지나가죠. 그리고 터키도 지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기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봤더니 쭉 이어져서 여기가 아틀라스 산맥, 굉장히 높은 산맥,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어가는 여기도 싱기스콕 산맥 체크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지중해 쪽을 조금 볼 건데, 자, 지중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이 큰 섬이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여기에 유럽에서 제일 큰 화산이 있어요. 이렇게 확대에 들어가 보면 여긴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쵸? 여기에 큰 화산이 지금 있어요. 분출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섬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동아프리카 지구대를 볼 거예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자, 아프리카 동쪽인데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말을 하는데 더 길게 보는 사람은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아프리카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좁은 바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원래는 붙어 있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가 지금 갈라지면서 두 개가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봤더니 이렇게 뭔가 이어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갈라져서 바다가 될 건데 지금은 아직 그 중간 단계니까 여기가 땅이 꺼져서 지구대가 만들어져 있다. 그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해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단면도 사3D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이제 에티오피아 쪽인데 이렇게 봤더니 워낙 규모가 크니까 얼마 꺼진 게 잘 티도 안 나죠. 높이 한번 볼까요? 여기 호수가 있는 곳은 높이가 얼마냐면 이렇게 봤더니 주변은 물은 1585m, 1585m, 그 옆으로는 지금 2800m. 지금 높이 차이가 한 1500m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골짜기, 어마어마한 이 계곡이 정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은 얼마나 될까? 한번 재볼까요? 대충 이렇게 재봤더니 폭이 81.56km가 나오네요. 여기서 여기를 바라보면 끝이 잘 보이지도 않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령을 좀 살펴볼 건데 얘는 바다 밑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봤더니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해령이 완벽하게 다 이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기도 이렇게 해령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령이에요. 지구가 공부한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는 여기가 다 사실은 보존 경계거든요. 지각판이 어긋나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존 경계가 많지만 다 깊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그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령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 아이슬란드가 나오죠.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이 뭐 빼먹은 거 없나? 뭐 없다기보다는 자,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신기스콕 산맥 중심으로 봤는데 하와이만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얘가 지금 하와이거든요. 하와이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하와이는 섬 하나가 아니라요. 쭉 이렇게 섬들이 이어져 있어요. 뭐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대륙이 이동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쟤는 열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기스콕 산맥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신기스콕 산맥 살펴봤었죠. 그런데 우리 고기스콕 산맥은 자, 미국의 동부 지역 에팔레치아 산맥을 살펴볼 건데 사실 여기랑 비교해 봤더니 많이 다르죠. 해발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래요. 자, 아무리 이렇게 기울여 봐도 뭐 삼줄기라고 할 만한 게 눈에 잘 띄진 않는데 여기에 어렴풋하게 흔적 보이죠. 침식을 오래 받아가지고 이제 높이가 많이 낮아진 건데 이거 산맥 맞니? 도대체 이건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여긴가 보다. 여기네 여기.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아무리 낮아도 우리나라 태백산맥 정도는 돼요. 높이가 1000m 정도는 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고기스콕 산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연안에 가면 이렇게 쭉 뻗어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데 얘도 높이를 3배나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잘 안 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높이가 뭐 600m, 800m 그쯤 되는 것 같은데 높이가 낮은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기스콕 산맥이라고 교재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남알프스 산맥은 굉장히 높고 험한 산맥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3배로 이렇게 과장한 게 아니구나. 1대1로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높고 험한 산맥이 있다. 정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혹시라도 뭐 더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추가 영상 찍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보긴 볼까? 보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